안녕하세요. 작가 원성원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자존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당신의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바로 답이 나오실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 대답 전에 저처럼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했다고 해도 스쳐 지나가듯 했을 거고요. 우리는 자신과 직면해야 하는 이런 대화를 불편해해요. 자신의 현 상태를 알아야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영어학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레벨 테스트잖아요.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도 분기별 또는 매년 현 상태를 평가해요. 그래야 다음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 자본주의 시장은 모든 것이 측정과 평가로 이루어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는 냉정한 잣대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내면 상태는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평가는 비난의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죠.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렇게 거울에 비추듯이 투명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평가와 측정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위에 감정을 얻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내요. 책이 나왔어요. 제 책 제목이 내 감정의 말걸기예요. 내 감정의 말걸기. 이 책을 내기 위해서 한채겹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한채겹 김도사님의 그 5주 책 쓰기 코칭 과정을 들었는데요. 책의 목차 만든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김도사님과 처음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였어요. 여러 책을 살펴보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자리였는데요. 보고 있던 책에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이제 김도사님이 저한테 해오신 질문이 그날 처음 뵀는데, 처음 받는 자리였는데, 자존감 낮은 편이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내가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 어떻게 알지? 나 처음 봤는데, 나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 라는 마음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바로 대답을 못했죠.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박자 쉬고, 아닌데요. 저 낮은 편 아닌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김도사님은 그럼 이건 빼고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다음으로 넘어가셨죠. 그냥 명쾌하게. 근데 저 혼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제 생각이 쓱 지나가는 거죠. 내가 너무 건방졌나?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려나? 이런 단상들이 제 머릿속에 휘저은 거예요.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린 거죠.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따위 하지 않겠죠. 그냥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을 자각하니까 얼굴이 좀 달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내가 자존감이 높은 줄 착각하게 된 배경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 어린 시절에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고 빛났던 시기가 제 어린 시절이거든요. 나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기둥이 내 인생에 3명 있는데요. 그 무슨 짓을 해도 뭐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리고 예쁘다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가 살인을 했든 주변에서 다 저를 막 뭐라고 하든 제 편 들어줄 사람들.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남편보다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3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아버지랑 할머니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혼자 남은 거죠. 내가 태어난 1972년 당시에는 남원 산호 사상이 되게 심했어요. 위로 딸만 있는 집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애쓰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근데 반대였어요. 제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데 오빠들과는 큰 오빠랑 12살, 작은 오빠는 9살, 터울이 좀 많이 쳤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딸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시고 그러면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들어 쓴 거죠. 그러니까 당시 병원 측에서 딸 낳고 이렇게 좋아하는 집은 저희 집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막 환호하고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신기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그리고 전 할머니한테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말 자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세상에 제일 예쁘지. 할미는 하늘과 땅만큼 우리 손녀딸을 사랑하지라고 맨날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한다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묻고 또 물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물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도 저를 되게 예뻐해 줬어요. 한마디로 공주였던 거죠. 이런 제 믿음이 딱
깨진 게 첫 번째 사건이 유치원 때 일어났어요. 6살 때까지는 저는 공주였어요. 근데 그 7살 때 유치원에 가서 그게 딱 깨졌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망가졌지만 어린 시절에는 주변 어른들이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마르고 예쁘장하게 생겼었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예쁜 줄을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딱 가보니까 어라 저보다 예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백설공주를 보고 받은 그 충격을 저도 받은 거죠. 7살 때. 내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더니 너 말고 아주 많아 라고 거울이 답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저는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새로 오는 친구 있으면 부모님들이 너 주변에 친구 많으니까 우리 애랑 같이 잘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거든요. 제가 사람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또 새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희랑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동네는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뭐 세탁소 집딸, 슈퍼마켓 딸, 저처럼 공무원 딸 이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레벨이 높은 저희랑 급이 다른 애들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랐던 친구들이 온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는 해외 유학을 마친 부모님과 함께 귀국한 친구였어요. 되게 똘망똘망하고 큰 눈도 예쁘고 영어도 잘하고 해외 유학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기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해외 유학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도 못 갔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선망의 시기였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부럽죠. 아직도 근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요. 리제 크레파스예요. 미술 시간에 모두 크레파스를 꺼냈거든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는 굵고 색깔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크레파스가. 근데 반면 그 친구가 꺼낸 크레파스는 짜잔 우리보다 막 색이 4배는 많고요. 어린 눈에 내가 보기에 크레파스가 너무 고급지고 고운 거예요. 그 친구가 크레파스를 딱 꺼냈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만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후광 처리해주면서 짜잔 하는 빛나는 장면 펼쳐지듯이 그 친구 주변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부러워가지고 힐끔힐끔 쳐다봤었어요. 나는 그 친구와 대장 자리를 조금 나눠 가져야 됐어요. 그때 유치찬란했던 그 위기의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비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자라죠. 본능이에요. 비교하고 분석해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 비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건강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건강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사회도 학교도 이 세상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교에는 감정이 실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비교는. 그러면 비교 후에 수치심과 모욕감이 생기죠. 그래서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 성적표 부모님께 안 보여주려고 숨기고 싶었던 분들 꽤 많지 않으세요? 그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넘어서서 그 사람 인격 자체가 비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그 사람 인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죠. 성적, 돈, 학력, 지위, 외모 이 모든 것은 상태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린 거예요. 비교한 현상이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묻어나게 되고 감정이 실려있는 비교는 사람을 초라하고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수치심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감정들이 막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적개심과 분노예요. 비교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면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2장은 이런 비교와 가치 판단의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놓고 있는데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의 아름다움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추함이다. 좀 어렵죠?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노자 도덕경 2장의 시작 문구인데요. 추함이 없으면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추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좋고 추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둘 모두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장단상교, 고하상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는 꼭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어야 낮은 것이 있잖아요. 이 개념에는 근데 노자는 절대적인 것이 끼어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길다고 해도 더 긴 게 생기면 짧아지고요. 높다고 해도 더 높은 게 생기면 낮아지잖아요. 그냥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어울리며 상생하는 현상인 거죠.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더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죠. 에어컨이나 난방기에도 온도를 알려주는 창이나 숫자가 뜨잖아요. 그것을 보고 더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정확한 측정 없이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성공 원해요. 그죠? 성공이 지속되려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없으면 성공이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려면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도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밥통이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치스럽고 모욕감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밥통 고장났을 때 수치스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죠. 그냥 고장났다고 말하고 고쳐요. 컴퓨터의 성능을 체크할 때도 감정이 끼어들지 않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성능인지를 보고 업그레이드 제품이 필요하면 여유가 될 때 구입하면 돼요. 이렇듯 나의 상태를 파악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감정이 동반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선하고 나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붙어서 평가하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평가를 두려워할까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이 좀 드러나면 어때요? 그때부터가 성숙의 시작인데 무엇이 정말 두려운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제 말을 들으시고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